1941년 12월 7일, 그때까지 중국만을 상대로 싸우던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 미군 기지를 기습해 미국 등 연합국에 선전포고를 한 소위 대동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43년 3월에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 공립중학교를 졸업한 필자는 일본 도쿄에 있는 사립주오대학 전문부 법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전세가 기울어진 일제는 그해 가을에 학도 병령을 내려 전국 전문대학의 문과계 일본 학생에 대한 징병 연기 특전을 폐지하고 문과계 학과를 폐쇄하였습니다. 소위 학병이 이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학과가 없어진 약 4,300명의 조선인 대학생이 부민관에 모여 조선 총독 이하 많은 사회 명사가 참석한 성대한 장횡의를 가지고 일본군에 입대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인 전문 대학 학생 수는 약 6,3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학도병은 징병령에 해당하지 않는 갑자생 이전에 조선인 학생이 군 복무를 해야 할 법적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이 동원되어 학생들이 학도병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도피 행각으로 지원을 피한 학생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학도병 입대가 끝난 뒤에 당국에 자수하거나 깊은 산속이나 해외로 도피, 광복후까지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학과가 폐쇄되어 본가에 와 있던 저에게도 경찰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의 학도병 지원 권유가 집요하게 계속되었지만 징병 1기생으로 대기 중인 저는 한사코 거절하였습니다. 물론 학도병으로 지원하면 여러 특전이 주어진다는 달콤한 권유에 한때 솔깃하기도 했습니다. 군 입대가 곧 사지에 가는 것이라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1945년 3월 10일 저는 서울 용산 19사단 26부대에 입대하였습니다. 4주 동안의 신병 기초 훈련을 마친 뒤 기차와 관부 연락선 등 2주간에 걸친 지루한 수송 끝에 배치된 곳이 무기 하나 없고 농기구만 창고에 가득한 동네 공회당을 개조한 병영이었습니다. 동네 이름은 이바라기현 마카베군 야가 이촌으로 동경에서 약 50km 북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부대 이름은 제2농경대였습니다. 제가 복무한 농경대에서는 주로 다코스보라고 일본인이 말하던 1인용 참호를 파는 일이 주 작업이었습니다. 이해 5월경 오키나와가 미군에 점령되어 연합군의 다음 상륙지가 일본 본토 어디가 될 것인지 군이나 민간의 관심이 컸습니다. 일본 항복을 위한 비밀 협상은 천황처우 문제를 걱정한 일본군 강경파 반대로 지지부진하였습니다. 그런 연합군 상륙작전에 적합한 지역의 하나로 꼽힌 곳이 도쿄 동북방에 있는 치바현의 완만한 해안선 구죽구리 가하마였습니다. 제가 배치된 농경대가 있는 곳도 그 해안에서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삽과 곡괭이를 메고 가 부대 근처 황무지에 할당된 수에 참호를 팠습니다. 때로 근처 야산에서 땔감으로 쓸 잡목 등의 벌채도 하고 때로는 농가 농사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작업 도중 연합군 전투기의 저공 기총 소사도 가끔 받았습니다. 약 40명의 조선인 신병을 지휘하는 소대장은 50살 정도의 소위였으며 그 밑에 10여 명의 일본인 기간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취사병도 3-4명 있었습니다. 우리 소대의 일본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셋밖에 없어 저를 포함한 이 3사람은 노동 외에 통역도 해야 했습니다. 50명이 넘는 대원의 밥을 큰 가마솥에서 짓기 때문에 누룽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일본인은 밥솥에 생기는 누룽지를 먹지 않는 풍습이 있어 우리 부대에서도 취사병은 밥을 지은 다음에 이 밥솥을 깨끗이 씻으며 누룽지는 버렸습니다. 저는 상관에 이야기하여 이 누룽지를 걷어 신병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일본인 상관들은 자기네 풍습에 없는 일이라 처음엔 완강히 거절하다가 우리의 열성어린 설득으로 결국 누룽지 재활용이 허가되었습니다. 이 상당한 양의 누룽지가 배고픈 조선인 신병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처 농가의 모내기 작업을 돕기 위해 농가에 분산 배치되어 종일 모내기를 도운 적도 있습니다. 당시 일본 농가에는 노인과 젊은 아낙네들만 있어 우리는 환영을 받고 식사와 간식을 대접받기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평일인데 아침부터 작업이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영내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말에 모두 희색이 돌았습니다.
밀렸던 속옷 빨래를 시작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신문을 볼 수 없는 신병이니 그날 정오 천황의 중대 녹음 방송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2시가 가까워지자 소대장과 하사관들이 모두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날은 일본의 오봉으로 밤에는 공회당 옆 연못가 벚나무와 쇠향버들로 울창한 공원에서 일본 전통 군무 봉오도리를 추는 축제에 조선인 대원들도 초대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등화간제 없이 곳곳에 전등과 초롱불이 장식된 이때까지와는 다른 화려한 분위기였으나 이것이 패전 때문이라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평일인데 작업이 없었습니다. 8월 17일에 비로소 일본의 패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영내 화장실에 갔다가 평소와 달리 크게 틀어놓은 민가의 라디오 뉴스에서 패전하여 새 내각 수반으로 천황 친척이 지명되었다는 이야기 등이 돌았습니다. 평소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던 일본인 상등병에게 은밀히 이 라디오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야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세 사람의 조선인 통역이 소대장에게 불려가 특별한 부탁과 함께 조선인 대원들에게 잘 설득하여 동요가 없게 패전 이야기를 전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동요는 없었지만 대원들의 기쁨과 궁금증은 대단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군 상관들은 우리에게 신문을 읽게 하고 여러 정보도 공개적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제대와 귀국 문제였는데 열차 수송편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는 하지 않은 채 영내 생활을 계속하는 이상한 분위기의 생활이 계속되고 식량 사정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8월 31일 드디어 본국으로 귀환하는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영내에서 제대식을 갖고 조선인 대원은 별 하나씩을 더 달아주어 2등병에서 1등병으로 승진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원들은 새 지폐로 200엔을 전별금조로 받았는데 당시 면 직원 초봉이 약 30엔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지막 영내 식사를 마친 뒤 오후에는 임시 열차편으로 사연 많았던 야가이 마을을 출발했습니다. 귀국길에 나선 조선인 대원 일행의 들뜬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만 이것이 또 하나의 고생길인 것을 그때엔 모두가 몰랐습니다. 군용 수송열차에 오른 지 약 25시간 뒤 제대한 우리 조선인 대원 일행은 일서남단 시모노세키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일본군 인솔자는 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의 임시 숙소 배정을 받은 우리는 언제 있을지 모를 정부의 수송선 배정을 기다릴 수 없어 부산으로 가는 민간 배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민간 어선이나 화물선으로 밀항을 돕는다며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는 9월 초순으로 태풍이 잦은 계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풍랑이 험한 현해타는 소형선 운항이 위험해 밀선을 타고 야밤에 출항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누구누구의 어선은 거친 풍랑에 대마도 가까이서 침몰했다는 슬픈 소식도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 있을 때보다 불편한 숙소와 나날이 증가하는 귀국자 수에 초조해진 우리 일행 중 일부는 드디어 이 밀선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 야간 탈출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9월 4일 밤으로 기억합니다. 제대 때 받은 돈으로 뱃삭을 내고 안내하는 한 일본인을 따라 어두운 해안을 헤맨 끝에 조그마한 어선 선창에 몸을 숨겼습니다. 크지 않은 기관 어선에 40명가량이 승선한 듯 했습니다. 이제 운명의 몸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고 다들 깜깜한 선창 안에서 몸을 쪼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낮 우리 배는 부산 오륙도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멀미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해 모두가 선창에서 기어나와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고향 남해로 가는 배편을 알아볼 수 없어 우선 진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학생 시절을 보낸 진주에는 외사촌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적적으로 물자를 구입하러 온 부친을 만났고 상봉의 기쁨을 나누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저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 혼란이었습니다. 당시 제 고향 남해는 2개의 큰 섬에 10만이 좀 넘는 인구를 가진 군으로 8개의 면이 있었습니다. 거주하던 일본인은 극소수로 일본인이 경영하는 여관이 2개 있었으며 초등학교장, 경찰서장 등이 거의 전부라 일본인의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광복 후 그들로 인한 혼란은 비교적 적었고 그들의 귀국도 역시 별 사고 없이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광복 직후 조직된 여운형 씨의 건국준비위원회와 좌익계 인민위원회 두 세력 간의 정치적 알력이 대단하였습니다. 남해에서도 미군이 진주한 1945년 10월 초까지 그런 갈등의 조짐이 곳곳에서 목도되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후배로 집안끼리도 잘 아는 강모라는 절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이 친구와는 방학 때엔 며칠씩 읍내에 있는 그의 집에서 침식을 같이 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귀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맨 먼저 찾아온 사람 중 한 명이 이 강모라는 친구였습니다. 집에 찾아와서 1시간가량 이야기하다가 헤어지면서 이 친구가 제게 준 인쇄물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일본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인 가와카미 하지메가 쓴 빈보 모노가타리였고 다른 하나는 레닌의 공산당 선언이었습니다. 일본말로 가리방이라고 하는 등사판으로 만든 조잡한 팜플릿식 소책자로 두 책의 내용을 요약한 인쇄물이었습니다. 학생 시절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요약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사촌형이 위원장으로 있던 조선공산청년동맹지방위원회 간부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제 선친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친구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일본 군대로부터 귀국한 지 약 한 달 후인 10월 중순, 저는 군정청 통역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미군 선발대 수명이 LST 상륙정을 타고 남해읍에 나타났을 때 이 작은 고을은 난생 처음 보는 미국인이라 그들의 상륙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 읍 전체가 크게 시끄러웠습니다. 꼬마 아이들에게 당시 귀한 껌이나 초콜릿 등을 나누어주는 면사무소 광장 주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로 소문을 듣고 간 저는 미군 근처에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중에 둘러싸인 미군 한 명이 큰 소리로 영어 하는 사람 없느냐고 고함 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안면이 있는 어른들이 저를 쳐다보며 눈짓을 하였습니다. 그중 선친하고 친분이 있는 어르신 한 분이 저를 군중 속으로 밀어넣으며 여기 있소 하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영어에 특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독설로 거의 모든 학생이 싫어한 구사마라는 일본인 영어 교사가 저희 1학년 때 담임이었는데 그때 제가 급장이었습니다. 저는 동경의 명문사립 게이오 대학 출신인 성질 고약한 구사마 선생의 편애를 받았고 그 덕에 영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성적인 저는 회화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영어 회화가 대학 입시의 필수 과목이 아니었던 터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느 정도 영어를 해독했다 하더라도 회화 실력은 많이 모자랐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발음이나 억양도 일본식으로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처음 대하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한심스럽고 당황스러운 미국인과의 첫 대면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렵게 영어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조선인을 발견한 미군 장교의 표정은 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느릿하게 발음하며 저와의 첫 대화를 시작하며 일주일 후 정식으로 남해 군정청 분견대에 미군이 진주할 터이니 그때 만나자는 약속까지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지프차 한 대를 앞세워 약 20명의 미군이 남해읍 가까운 선착장에 LST로 상륙하여 정식 주둔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행하는 조선인 안내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역은 저 하나밖에 없으니 24시간 그들과 침식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통역일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부대 정식 이름은 미 군정 제58중대 남해 분견대였습니다. 대장은 40대의 변호사 출신 육군 중위 존 시커드였습니다. 사무실과 숙소가 결정되자 상주하는 분견 대원 수는 대장을 포함해 약 10명 정도로 축소되고 숙소 한편에 제가 거처할 방과 군용 간이 침대 하나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일반 전화 한 대가 있을 뿐이고 차량은 군용 지프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없는 시대라 중대 본부와의 연락은 매일 있는 쿠리어 서비스라는 전령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남해섬과 무태 있는 하동군 사이에는 폭 600m의 좁은 수로가 있어
1973년에 남해대교가 준공될 때까지 이 험한 물길을 헤쳐 소형 선박이 오가며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곳이 바로 이 수로입니다. 미군의 쿠리어 서비스는 남해와 하동에 있는 분견대의 찌프차가 하루 한 번씩 이 노량에서 만나 서류나 물자를 전달받았습니다. 물론 급한 연락은 전화를 이용하였습니다. 무선 통신을 하는 것을 못 보았으니 이 남해 분견대는 진주에 있는 중대본부에서 상당히 고립된 존재였다고 생각됩니다. 분견대장에게는 사법권 등 많은 권한이 주어진 모양으로 간단한 군법 직결 재판도 몇 번 열렸습니다. 서투른 영어로 이런 재판의 통역까지 맡아 했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 재판의 경우에는 이웃 하동 분견대에서 통역을 데리고 왔습니다. 경범죄의 경우 경찰서 유치장을 임시 형무소로 사용했습니다. 큰 소송 사건은 물론 지방법원 지청이 있는 진주까지 가야 했지만 제가 근무하는 동안 그런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 개인의 설득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쌀 공출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식량난이 계속되어 군정당국은 일제가 해오던 미국 공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물론 무상으로 뺏어가는 게 아니고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각 부락별로 미국을 수매하는 제도였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계속된 이 제도는 불안한 시국으로 식량을 몰래 비축하려는 농가와 공출 제도를 반대하는 좌익들의 선동으로 제대로 운용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대장이 이끄는 5명의 공출 동료반을 따라 노량리가 있는 설천면 한 부락에 갔습니다. 사병들은 전부 카빈총으로 무장한 채 농가 하나하나를 방문하며 곡간이나 농기구 창고 등을 수색하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농민들은 집통한 미군의 침입에 즐겁하는 듯 했습니다. 쌀 공출 동료차 나왔다는 면 직원 설명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부들부들 떨며 감춰둔 쌀가마가 있는 곳으로 이들을 안내했습니다. 이를 보는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 직원들을 향하여 이렇게 쌀이 많은데 왜 공출량을 채우지 못했느냐며 의기양양한 대장의 말을 통역해야 하는 제 입장이 난감했습니다. 이런 일로 저도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그보다는 저를 통해 대장의 환심을 사려는 군청이나 경찰 간부가 많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남해군에는 목탄을 연료로 움직이는 여객버스 2대가 있었습니다.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씩 있는 부산과 여수를 잇는 여객선 시간에 맞추어 섬 북단에 있는 노량마을과 군청 소재지인 남해읍을 왕래하였습니다. 이 버스 하나가 군정청 찌푸차와 딱 한 번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인구 10만의 섬의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이 버스 2대뿐이고 군청인가 면사무소에 화물차가 2대 있을 때였으니 길 가는 사람들은 가끔 움직이는 이 차들이 일으키는 흙먼지를 멀리부터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먼지 나는 좁은 신장로를 마을 가까이 있는 건조 중인 농작물 이외에 별 장애물 없는 길을 차들은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 버스 하나가 미군 찌푸차와 충돌 직전에 기동력 있는 찌푸차가 오른쪽으로 피하여 논으로 떨어져 충돌을 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제 때의 오랜 습관인 차량의 좌측 통행이 미군의 진주로 우측 통행으로 교통법규가 바뀌면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게다가 남의 길은 꼬불꼬불한 험한 길이 많아 습관적으로 좌측 통행을 하던 버스가 우측 통행을 하는 미군 찌푸차와 정면 충돌 직전에 아슬아슬한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1m 정도 얕은 논바닥으로 떨어진 찌푸차만이 차체에 가벼운 손상을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해 분견대 대원 중엔 아주 젊은 병사도 있어 이들의 장난이 심해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살아있는 뱀을 지프 뒷좌석에 감추었다가 뱀을 싫어하는 제 몸에 이를 던져 거의 기절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에 항의, 처음으로 무단 결근을 하고 사무실에서 약 2km 떨어진 집에 숨어버렸습니다. 설날을 제외하고 제가 집에 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없어 군정청의 대외 사무는 일시 중지되는 비상사태가 벌어졌고 사태의 원인을 알게 된 대장이 해당 사병을 징계하겠다며 그만두겠다는 저를 달래 직장으로 복귀시켰습니다.
남해 분견대가 완전 철수한 것은 1946년 6월 하순으로 기억합니다. 6월에 들어서면서 일부 인원과 시설이 진주에 있던 중대본부로 철수하고 저에게 같이 진주로 가겠느냐고 타진해 왔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 중단된 학업을 계속하길 원했지만 좌우 대립으로 치안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선친의 허락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통역일을 계속할 수도 없어 임시로 영어 교사를 하며 때를 기다리기로 마음먹고 이를 대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반년 이상 침식을 같이 하며 군정 분견대에 근무하는 동안 제 영어 실력이 많이 늘고 특히 회화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미군 대장 등 교양 있는 사람들은 제게 한국과 일본에 관한 많은 호기심을 보이고 그들과 토론도 자주 했습니다. 한 번은 토론 도중 제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일본인이 그런 것까지 가르쳐 주었느냐며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부대 내의 여러 신문과 소설책 등도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역일로 청춘의 한때를 허송한다고 걱정하였으나 영어 실력이 늘고 차츰 사회 물정도 알게 되어 지금은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자평합니다. 이 영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부산에 있는 경상남도 도청 항목과 담당 미국인 고문을 분견대 대장이 잘 안다고 소개장을 써주었습니다. 7월에 부산으로 가 소령인 미국인 고문을 찾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저 자신도 놀랄 정도입니다. 일종의 만용에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고향 초등학교나 면사무소에 취직하라는 어머님의 성화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소개받은 미군 소령을 만나 간단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후 고향에서 기다리던 저에게 중등학교 영어 교사 면허증과 부산 공립공업중학교로 부임하라는 사령장이 8월 중순께 우송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의 1년 동안의 짧은 교원 생활도 했습니다. 이제 저의 출생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출생지는 일본 후쿠오카현의 시골 탄광마을이었습니다. 선친은 사남일녀 가정의 3남으로 바로 위의 형과 함께 오사카 등 각지에서 장사를 하다가 당시 일본 재벌이었던 미쓰비시가 경영하는 탄광회사의 촉탁사원으로 취직되어 노무과에 근무했습니다. 미쓰비시 탄광은 시설과 대우가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다른 탄광처럼 인명사고나 도주 등 불상사가 비교적 적었습니다. 학교, 상점가, 공중목욕탕, 병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약 200평이 넘는 대지에 100평 정도의 정원과 광부 합숙소가 붙어있는 사택에서 부모와 일남이녀가 살았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1년은 저보다 5살 위 누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건설 현장에서 한바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누님과 저는 근처에 있는 일본인 소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좀 조숙한 누님 밑에서 공부하는 저도 약간 조숙한 편이어서 지금도 그 당시 배운 일본 유행가와 영화 배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님이 읽는 잡지를 뜻도 잘 이해 못하면서 같이 읽고 누님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학교 공부도 잘하게 되어 1학년 3학기에는 부급장도 하고 학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2학년을 마친 1932년 3월 선친은 제 외가가 있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면 평연리로 저를 혼자 데리고 와 남해공립보통학교 1학년에 입학시켰습니다. 외조부, 외조모와 외삼촌 부부가 가난하게 사는 곳에 저 혼자 남기고 아버지는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혼자 데리고 온 선친의 용단도 그렇지만 홀로 떨어져 살기에 동의한 어린 제 자신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기특한 어린애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선친이 저를 어떤 감언으로 설득하였는지는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말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 외에 자세한 전학 이유는 끝내 선친으로부터 듣지 못하였습니다. 선친이 작고하신 후 저의 전학 이유가 일본인의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고 누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2년 뒤 학업을 계속하는 누님을 뺀 온 가족이 귀국하여 우리 가족은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성적은 졸업할 때까지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한학자인 외조부가 천자문 등 한자 공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본 학교에 2년간 있는 동안 성적이 좋았음에도 한 번도 반장에 뽑히지 않아 선친의 심기가 불편하였던 모양입니다.
남해에 와서는 1학년에서 6학년 졸업 때까지 줄곧 급장이었고 성적도 수석이었습니다. 선치는 아마 이런 점에서 어린아이가 일본인으로부터 받는 민족 차별의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로 옮기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치는 일본인 회사에서 조선인 탄광 노동자 관계 일에 종사하면서 민족 차별의 슬픔을 수없이 겪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일본 패망 10여 년 전에 이미 일본에 있던 가산을 정리해 광복도 되지 않은 고향으로 귀향했겠습니까? 1938년 3월 남해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4월 6일 진주 공립중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3월에 입학시험을 치를 때 분명히 진주 공립고등보통학교였는데 그 사이 일본과 조선의 교육제도를 통일한다고 학교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보통학교는 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고등보통학교는 짧게 고보로 불려 지방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한 학교에서 2~3명이 진학할 정도로 희소 가치가 있었습니다. 진주에서도 고보생은 시민으로부터 한결 다른 눈빛의 존경과 어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바뀐 뒤에도 한동안 시민들은 이 고보생이란 애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경기 제1고보, 제2고보 등 역사 있는 명문고보와 보성, 휘문 같은 사립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던 경상남도에는 동래와 진주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대구에 관립사범학교가 있어 일반 공립학교보다 먼저 입학시험을 가졌습니다. 각 보통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시험을 보게 하는데 저는 예비 신체검사에서 색약 판정을 받아 본 시험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진주에서는 입학 얼마 후부터 전시색이 학교 분위기를 좌우했습니다. 입학 시 배급된 사지라 불리는 양복 재료로 만들어진 하계와 동계 교복은 입을 수 있는 한 입게 했지만 새로 맞출 땐 국방색 제복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모자도 곧 국방색 전투모로 바뀌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한 강대국의 군축협정에 따른 기간 장교 보충의 한 방편으로 1925년에 공포되었다는 학교 교련법에 따라 일본 각급 학교의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만 우리 조선학교의 교련 제도는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련 과목은 이미 학교 시간표에 들어 있었으며 현역 배속 장교 육군 소위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약 20명 되는 교직원의 조선인 교사는 조선어와 한문을 가르치던 박중구 씨 한 분뿐이었으나 졸업할 때는 3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우리 입학과 더불어 교명이 바뀔 뿐 아니라 조선어 과목도 없어졌습니다. 2학년에 올라가서는 일본 영화에 심취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유행가뿐 아니라 영화 감상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당시 진주에는 영화관이 2곳밖에 없었지만 학생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각 학교 훈육교사가 교대로 감시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변장을 하여 그들의 감시를 피했지만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친구 한 명의 집이 마침 영화관 바로 앞에 있어 그 집에서 같이 숙제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영화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수법을 많이 썼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선친 책장에서 당시 영창서관에서 발행한 책에서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세운동은 어릴 때 들은 기억은 있지만 기록으로 읽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고 더욱이 임시정부 이야기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책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요즘의 영감 비슷한 내용으로 조선 반도를 중심으로 여러 정보와 지식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당시의 행정구역과 인구, 간단한 역사 등이 실린 책이었습니다. 나중에 진주 하숙집 주인으로부터도 임시정부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항일운동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39년 11월에는 조선인의 창씨 개명령까지 내려 징병령과 더불어 형식상의 내선일체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40년은 일본 건국 2600년이라 하여 건국기념일인 그해 2월 11일 전국적으로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이미 10년이 넘도록 끌어온 중국 대륙에서의 기약 없는 전쟁에 지친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뜻에서 기념 축가를 공모하여 전국에서 1만 8천여 건의 응모가 있었고 당선작은 각 레코드사에서 기념 음반을 제작하여 화려하게 발매했습니다. 당일에는 학교에 홍백 축가떡이 배급되고 브라스 밴드를 앞세운 전교생의 시내 행진도 있었습니다.
시계반을 돌려 일본 주호 대학에 진학하여 외사촌 형과 함께 일본에서 자취 생활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유치원에 다니는 집주인의 어린 딸이 재미있는 노래를 가르쳐 주겠다며 우리 방에 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가 노래한 게 바로 앞에서 말한 기원 2600년 축가의 패러디 노래였습니다. 이건 보통 패러디가 아니라 염전 무드가 풍기는 패러디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중에도 일본 군국주의에 반항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3년 선배들이 조회 때 낭송하는 황국신민서사 내용을 개작하여 황국을 만국으로 외치는 소동으로 11명이 처벌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한 학년 아래 선배들은 졸업식 때 받은 일본 황실시조의 위패가 든 소위 가미다나를 두드리며 쾌지나 칭칭 노새 노래를 부르며 집단으로 진주거리를 행진한 사건으로 체포되어 주모자 한 사람이 징역까지 산 적도 있었습니다. 지식인들이 한 번쯤 갖게 된다는 공산주의 사상이 젊은 시절 저를 괴롭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에 올가매서 저를 구해낸 것은 가족과 일제시대 때 받은 반공교육 덕분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군에서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좌익운동을 하던 절친한 친구로부터 공산주의 입문 팜플릿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젊은이들이 흔히 갖는 소영웅주의적 정의감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에 빠질 뻔한 저를 설득한 사람은 선친이었습니다. 선친의 교육과 가르침 덕분에 꿈에서 깨어나듯 공산주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 군정청 생활을 한 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를 돕고 민주화 운동을 언론인으로서 지지하면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한 번도 버리지 않은 것은 일제 때 받은 반공교육으로 알게 된 소련의 피해 숙청 때문이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는 남로당 경남도당 간부로 있다가 월북, 얼마 뒤에 체포되어 귀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북 경험을 가진 중학교 동기생 중 한 명은 경찰관을 거쳐 대학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AP통신 동료 기자 중에는 일본군으로 전후 시베리아에 3년 가까이 억류되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 주위에는 공산주의의 실상을 증언해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공산주의 관련 서적과 기사도 많이 읽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국교를 맺을 즈음인 1989년, 저는 모스크바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눈뜨기 시작한 공산주의의 종주국의 실상을 눈으로 보고 자유의 귀중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중학교 졸업 후 44년 만에 만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르바초프 대통령 정부 국책연구기관 IMEMO의 유능한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를 호텔방에서 만났지만 자유롭게 이야기하진 못했습니다. 자유가 없던 탓이었을까요? 그에게 여유를 찾아보기란 매우 힘들었습니다. 명랑하고 활달했던 그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햇빛조차 희미한 모스크바의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40여 년간 공산치하에 살면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하고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그는 만주 하얼빈에 있던 일본인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다 일본군의 징집, 시베리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소련으로 귀화했습니다. 구 한러 수교 당시 러시아 측에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영국 귀국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학창시절 밝았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옛 우정을 오래 함께 하자고 그와 약속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는 심장병으로 작고했습니다. 그가 그리워했던 고국에서 자유를 더 오래 누리지 못한 게 한없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날에도 진보의 탈을 쓴 공산주의 세력이 아직도 국가와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마칩니다.